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9년 4월 15일 월요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자, 조금 늦은 시간이긴 한데요. 오늘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조정 결과가 법적 효력과 동일시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자, 임차인과 임대인과 분쟁을 중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서울시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가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갖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오늘 1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네요. 이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렇게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이 조정안, 이게 이제 강제성이 부여되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2014년부터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정 결과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는 합의 유도 수준이었는데 앞으로는 힘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 있냐 했더니,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면 현장을 직접 찾아 임대인 임차인 의견을 각각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인데, 분쟁 조정을 원하는 임대인 임차인이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관련 상담과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쌍방이 다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보통 이런 갈등은 쌍방이라기보다는 일방, 누가 임대인들이 사실 뭐 갑질을 한다거나 임차인들이 뭘 안 한다거나 이제 중재 대화가 안 될 때 사실 이제 법원을 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실제로 강제성이 부여된다라고는 하지만 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의뢰를 당사자가 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살짝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나오고 많이 알려지고 한다라고 하면 뭐 활성화될 수 있고, 사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상가 분쟁 관련해서 막막하거나 할 때 너무 일방의 의견을 주장한다기보다는, 기사에서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이제 조정을 가는 거니까 뭐 활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속편하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 갭투자 전성시대가 저물고 있다.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자, 이 내용은 짧게 볼게요.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좀 그래프를 보면 작년 10월달 전국 73.5%였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1.5%로 하락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 보면 작년 65.9%이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9%까지 수준으로 떨어져서, 이건 한국감정원 자료래요.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세가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가가 급상승하게 되면 이 전세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전세는 똑같이 5억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과거에 10억이었다라고 하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50%였던 거죠. 근데 10억이던 집이 12억으로 올라가면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전세가가 그대로 5억으로 멈춰 있다라고 하면 이건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훨씬 낮아지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작년 9.13 대책 이후에, 작년 10월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거나 힘든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매매가가 정체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전세가 하락폭이 더 컸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기사를 조금 더 보면 구별로는 용산구가 45%를 기록하면서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기록했고,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등이 순으로 이었고, 근데 하락세만 보면 강북 지역이 더 눈에 띈다라고 합니다.
갭 투자들의 주목을 받았던 노원, 도봉, 강북구는 전세가율이 가장 많이 빠졌는데 지난달 말 노원구의 전세가율은 59.8%로 작년 3월 70.1% 대비 10% 이상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좀 저는 디테일하게 자료가 없으니까 해석하기 힘들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럼 노원, 도봉, 강북구의 아파트 가격이 빠지면서 전세가가 그렇게 빠졌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후행하는 장이라서 기사 중에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9.13 대책 이후에 오히려 집값이 오른 지역들도 많다. 그런 얘기 기사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후행하는 장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에 따라서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 가격을 주도했던 단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떨어진 게 맞는데 덜 올랐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시차를 두면서 꾸역꾸역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노도강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그런 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 전세가율이 떨어진 거는 집값이 하락해서라기보다는 집값이 오르면서 전세가는 소폭 하락하거나 그냥 유지하면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무튼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9.13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의 대출이 막히고 매매가격에서 조정이 계속되면서 갭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입주 물량들 많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상황에서 갭 투자, 역전세라든가 이제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2년 전보다 하락하면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대출 등 막혀가지고 돈 나올 구멍도 없고 그래서 힘든 임대인들 많이 있을 수 있죠. 예, 조심해야 되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이번 기사는 조금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강화에 서민용 빌라를 안 짓는다는 얘기인데요. 주차장,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주택 지을 때 주차장의 전폭을 기존보다 20cm를 늘려서 지으라. 그래서 이 주차 공간 1층에 땅이 부족한데 주차 대수를 맞추려면 이제 20cm씩 더 맞춰서 주차를 대수를 맞춰야 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 기준으로 해서 지을 수 있는 세대수, 4세대 주택의 세대수 등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장은 1층에 넣잖아요. 근데 1층에 넣을 수 있는 주차의 대수가 제한되게 되면 그 대수가 제한되면서 지을 수 있는 세대수 제한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돈 주고 땅값 주고 사서 지을 수 있는 세대수가 줄어들게 되면 한 채 개수가 덜 나오고 수채, 세채 개수가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수익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빌라를 지을 실익이 없다. 사업 시행에 대한 이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기사예요. 기사 내용 보면 2019년 3월 이후 신축 인허가부터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주차장 20cm 확장해야 되고 확장형 같은 경우 뭐 10cm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 면적이 일반형 같은 경우 8.7%, 확장형 같은 경우 6% 정도 감소하는 영향을 끼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강동 송내동에서 빌라를 지으려다 한 건축주는 건물 짓기를 포기했는데 이유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주차적 전폭보다 기존보다 20cm 늘려야 하기 때문이고 원룸이 2개 더 들어가야 수지 타산이 맞는데 주차장 규격 때문에 원룸 수를 줄여야 했다. 건축비, 대출이자 등 생각하면 수익이 날 것 같지 않아서 포기했다. 그래서 뭐 타격받는 빌라 시장들, 이런 신축 빌라를 짓는다거나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거나 이제 이런 쪽에서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할 것 같다. 그런 예측까지 포함된 기사고요. 일각에선 주차장 폭을 확장할 경우에 주택 공급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용적률 상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하는데 뭐 이건 상대적인 거죠. 주차장을 기존보다 넓게 지으라고 하는 얘기는 주거권 측면에서는 좀 더 주차 공간을 널널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을 겁니다. 좀 더 빡빡하게 사는 것보다 널널하게 살면 좀 더 쾌적하게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땅값이 저렴하면 사실 뭐 이렇게 주차장을 좀 더 확대해서 지어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땅을 싸게 사면 기본적으로 시행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서민용 빌라 안 짓는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시장이 작동하면서 땅값이 조정되든가 아니면 안 지어서 어떤 신축 빌라에 대한 공급 축소 이런 우려가 생기면 시장에서 좀 더 비싸더라도 사는 형태, 매수를 하는 형태로 또 수요가 또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결국 뭐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되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자발 신고받던 미분양 통계를 실거래가대로 고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아파트 미분양 관련된 자료가 사실은 진짜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보통 네이버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아파트 미분양 정보에서 세대수 나오는데 이게 좀 깜깜이처럼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 개수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건설회사나 이 분양하는 사업 시행자들이 분양이 잘 안 된 걸 속이기 위해서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경기 안 좋을 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시행자들이 미분양 나면 우리 아파트 미분양 났다라고 하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빈익빈 부익부처럼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도 더 안 받는 그런 현상도 생기거든요. 싹 팔리면 야 이거 나 어떻게 하나 더 줄 수 없냐 이런 모양새가 되지만 안 팔리면 괜히 이렇게 안 팔리는 거 내가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더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시행사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니들 우리 회사 다니는 이거 분양이 돼야 우리 회사 사는 거니까 니들 하나씩 분양 받아라 해서 건설회사 직원들 명의로 하나씩 분양 받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분양률을 높이기도 하고 이제 얼마나 분양됐는지를 속이는 거는 또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정부가 전국 미분양 주택 통계를 실거래 기반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한 미분양 주택 현황을 갖다가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를 활용해서 미분양 주택 통계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라고 하는데요. 대략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양권도 분양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실거래 신고를 일단 해야 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게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000세대를 분양을 했는데 그 분양 주체가 실거래 신고를 한 요만큼 분양했습니다라고 실거래 신고를 한 개수가 뭐 500개다라고 하면 500개는 신고 들어왔는데 500개 분양한다고 했던 1000개 중에 500개만 신고 들어왔으니까 나머지 500개는 안 된 거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미분양 500개를 잡아서 이렇게 통계에 반영하게끔 한다. 이제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양 업계에서는 약간 조금 이렇게 판단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고하는 시점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실거래 신고를 하는 시점이랑 미분양이라고 판단한 시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부적격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이 실거래 신고를 하는 시점이랑 그런 내용들을 검증하거나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분명히 팔리긴 팔릴 건데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두 개의 데이터가 엄밀히 말해 똑같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서 뭐 약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보완책을 만들겠죠.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냉정하게 그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이 미분양 지표는 사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서 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건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이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얘기지만 그냥 기사 짤막하게 읽을게요. 현장에서 땅 팔아놓고 나 몰라라 불법 편법 거래 부추기는 SH공사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공공택지지구 보니까 이 서울시 이제 산하인 SH공사에서 공급했었던 이 은평뉴타운의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다음 강남의 보금자리 주택이었던 세곡, 내곡에 있는 여기는 아파트가 아니라요, 이제 단독주택지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은평뉴타운의 한옥마을이나 아니면 내곡 세곡지구에 있는 이런 단독필지들, 단독주택들이 준공이 안 나서 이 토지에 대한 등기도 안 났나 봐요. 근데 이 준공을 내는데 그 개별 집들만 낼 수 없고 전체를 같이 준공을 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따라서 전체 준공이 안 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택지 규모가 커서 전체를 같이 준공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준공을 못 내고 있는데, 준공이 안 나다 보니까 개별 등기도 안 내고, 개별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좀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근데 이 택지들 공급할 때 이 공공주택 특별법의 전매행위 제한 규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거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가 집을 살면서도 등기가 안 났으니까 계속 거래가 제한되는 그런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빨리 좀 준공을 내달라고 하는데 준공을 빨리 안 내주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실 것 같긴 하네요. 빨리 좀 마무리가 되어서 준공을 내서 사유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좀 조치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부터 굉장히 기대했었던 기름 뉴타운의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뉴타운 확장구역 1구역을 재개발해서 공급하는 기름 롯데캐슬 클라시아 2029가구가 공급되는데, 기름 뉴타운의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가 워낙 가격들을 이제 이끌어가면서 높은 이 성북구 안에서 거의 최고가 찍어주고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옆에 이제 재개발해서 공급되는 롯데캐슬 클라시아에 대한 분양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았는데, 언제 나오나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분양가 문제가 있어요. 일반 분양가를 조합에서는 주변의 동대문 용도 5구역 재개발에서 이편한 세상 센트럴폴의 수준이 2,600만원 정도의 분양을 하고 싶다. 그럼 대략 한 8억대 후반 이렇게 분양하고 싶다. 전용 84 30평형대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할 때, 거기는 동대문구고 여기는 성북구잖아요. 성북구는 인근에 분양했었던 단지가 장인 뉴타운에 있었는데, 장인 뉴타운 장인 7구역 재개발한 꿈의 숲 아이파크 분양가가 평당 1,700만원 정도 평균이었으니까 요거 선에서나 우리가 분양 보증을 해줄 수 있지, 더 올라가게 되면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양을 지금 못 내고 있다는 건데요. 저 궁금했어요. 그래서 평당 1,700이면 1,700만원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1,700 곱하기 34평 하면 5억 7,800만원이고, 1,700만원대라고 하면 1,800까지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6억 1,200만원인 거잖아요. 근데 6억 1,200하고 8억 8, 9천하고는 가격 갭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원하는 수준으로 분양 보증을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분양을 못하고 있는 거죠. 허구 관계자는 기름 1구역 조합이 동대문구 용두동 이편한 세상 센트럴포레아 같은 분양가를 한정해달라는 거 자치구가 다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 기준에 안 맞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주변에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 아파트 가격이랑 동대문구 용두 이편한 세상 인근에 있는 예를 들자면 전농답심 뉴타운의 30평형대 가격이랑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비쌀까요?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가격을 요구하고 있는 거는 결국 우리 아파트도 충분히 그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다. 실제로 센터피스 가격이 거래되는 가격이 실거래가가 10억이 넘고 하기 때문에 6억대, 5억대, 6억대 분양하라고 하면 조합이 황당할 수밖에 없죠. 이 기사 댓글에 보면 진짜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보세요. 10년 전에 분양한 기름 뉴타운 9단지가 1,800만원 분양가였는데 1,700만원 분양가라고 하는 건 심하다라고 한다고 하잖아요. 심하죠. 10년 전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라고 하면 이거는 좀 허그의 분양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이 근래에 홍제 3구역처럼 이 허그의 분양 보증 룰에서 벗어나면서 분양가가 좀 고분양이 나올 수 있었던 데도 있고, 인근에 1년 안에 분양가가 낮았던 지역이 있어서 그거에 계속 족쇄가 채워져가지고 이 분양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싼 분양가를 가야 되는, 이게 좀 되게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분양가를 원하는 가격 못 받게 하면 후분양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해 분양 나오는 거 맞아? 분양 못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기사입니다. 북일의 청약 훈풍 타고 마천 뉴타운 재개발의 봄이라고 해서 거여 마천 뉴타운에 대한 기사를 냈습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해서 사업 추진 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기사에 재추진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었다가 재추진하고 있는 곳도 있고,
이 재개발 사업이 한창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추진해서 구역 지정을 받은 곳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을 재지정하는 거 임박한 단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1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에 재지정이 임박했고 4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지금 준비하고 있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동의서를 다시 받으면서 재추진하자고 하고 있고 그런데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구역마다 이슈들이 있습니다. 1구역도 이슈가 있고 3구역도 이슈가 있습니다. 2구역 같은 경우도 재추진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될지 말지는 조금 더 리스크들이 다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가 붐업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보셔야겠지만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재개발 재추진 구역의 물건을 보실 때에는 분양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 마천 뉴타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성격이 있어요. 이 기사에서는 마천 1, 2, 3, 4구역만 나왔지만 실제로는 마천 성당 지역이라 그래서 시장 쪽에 있는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역이라고 해서 두 개의 2011년에 추가로 이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쪽도 이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건들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해서 분양 자격이 정해지는 날짜, 이 날짜도 되게 파악하는 거 구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그 안에 물건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들이 있는 물건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포함해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시고 잘 알아보시고 투자하시라는 거 그 말씀 좀 덧붙이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리겠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재개발 강의 2019년 리뉴얼 버전이 나왔습니다. 재당첨 제한, 분양 자격 제한, 재개발 조합원 지양도 금지 규정 등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추진 구역, 일몰제 등 재개발 투자를 고민할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을 중심으로 2019년 강좌를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